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다. 자신의 미래를, 사랑하는 이들의 미래를 두려워한다. 자식 세대가 자신보다 더 성공하고 부유해질 거라는 희망, 즉 아메리칸 드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다고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하위 중산층의 수입 부진, 건강 악화와 수명 단축, 취업 시 대학 학위가 더 중요해진 시점에서의 고등교육비 증가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로 인한 것이다. 실질적인 문제들은 늘 해결하기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어렵고 기나긴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와 같은 공포와 무력감은 이민자, 소수인종, 여성들과 같은 외부 집단을 향한 비난 혹은 타자화로 쉽게 전환된다.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부유한 엘리트들이 나라를 독점했다는 식이다. 일책일문 19번째 방송은 마사 누스바움의 신간 타인에 대한 연민의 한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미국인을 한국인으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시민들은 불확실한 삶 앞에서 쉽사리 두려움이란 감정에 잠식당하고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타인에 대한 혐오, 분노, 비난과 뒤섞이는 일이 특정 국가에서가 아니라 인류의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건설적 협력 대신 손쉬운 타자와 전략을 선택해 나와 타인의 날성 경계를 짓는 것이죠. 성별, 종교, 직업, 나이,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회적 편가르기의 근본에는 인간의 내밀한 감정이 배어 있습니다. 계급, 계층 간 갈등, 여성 혐오, 진보와 보수의 대립 등 이러한 정치적 감정들은 늘 이면에 권력자들에 의해 교묘히 조종되어 왔는데요. 정치 철학자인 저자 마사 누스바움은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밤 느꼈던 통렬한 무력감을 기반으로 이 책 타인에 대한 연민을 써내려 봤습니다. 저자는 두려움이 어떻게 시기와 분노라는 유독한 감정들로 번져가는지, 대중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현대 민주주의를 좀먹는 과정을 냉철하게 진단하는데요. 미국의 인종차별,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무슬림 혐오 등의 사례들을 인노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이와 얼마나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사회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정치적 감정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세계를 지배할 때 철학이 시민을 구한다.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 2개를 읽어드렸는데요. 정치와 철학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또다시 깨닫게 되었죠. 사랑은 타인을 온전한 인간으로 최소한의 선을 행하고 또 변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희망은 사랑에 의해 유지되고 타인에게서 최악보다 최선을 기대하는 영혼의 관대함이 사랑을 지탱한다. 행동과 행동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일이 이 사랑을 돕는다. 악한 행동을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 이상으로 성장과 변화가 가능한 존재다. 정치에서의 희망은 혐오를 멈추는 것부터 시작된다. 물론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상대의 온전한 인간성을 상상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과 그 행동 뒤의 인간성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는 한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협력과 인류애를 가능하게 할 사랑도 갖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원천을 찾는 저자의 목소리를 읽어드렸는데요. 아무러한 혐오의 시대를 넘는 일은 우리가 처한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첫 걸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을 생각하며 일책일문 19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책일문 진행을 맡은 유재영입니다. 오늘도 저는 파주 교화에 있는 정화 책방에 있는데요. 일책일문은 이곳에서 격주로 녹음합니다.
책방에 입고된 책을 비롯해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과 한 권의 문학작품을 집중 소개하는 매일 문학이 번갈아 방송되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책방에 온 책. 책방에 입고된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책은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인데요. 먹고 소비하는 우리의 삶은 지난 50년간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책은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와 섬세한 언어로 들려주는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더 많이, 빨리 소비하는 생활이 만들어낸 심각한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 삶,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구 환경의 지속성을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책의 저자 호프 자런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한 주요 소재로 호프 자런이 선택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입니다. 전작 랩걸을 통해 과학자,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형의 삶을 그려냈던 저자가 이번에는 과학적 사실과 역사, 자신의 삶을 엮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로 인해 위태로워진 행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의 특징은 지구 환경의 변화 중 1969년생인 저자가 자신이 살아온 지난 5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지구 생태계를 살펴본다는 것인데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채 되지 않는 50년이라는 시간은 최근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들을 주목하기에 좋은 간격이겠죠. 그가 태어난 1969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구, 평균 수명, 식량 생산 방식과 에너지 소비 등의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가령 노르웨이의 연어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연어 1kg을 얻으려면 연어 먹이 3kg이 필요하고 연어 먹이 1kg을 얻으려면 5kg에 이르는 물고기를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장에 가둬놓고 키우는 연어 1kg을 얻으려면 바다에 사는 작은 물고기 15kg이 필요해지죠. 이런 원리로 지금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 3분의 1가량은 분쇄되어 양식장 물고기의 먹이로 사용됩니다. 농축산업에서의 모순적인 자원 배분이 바다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듯 우리가 누리는 풍요 이면에 이와 같은 현실, 즉 불평등과 자원 고갈, 넘쳐나는 쓰레기, 그리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기후변화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대목 중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 가난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 예전처럼 사형 선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 25년 동안 지구상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라 해도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비율이 30%더 높아졌고 더 나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2배 좋아졌다. 지난 30년 동안 동일 지역에서 예방주사를 맞는 비율은 2배가 되었고 임신 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비율도 30%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내가 태어난 1969년에 비해 이제 가난한 국가들의 대략적인 사망률은 절반 정도로 떨어져 앞서 말했듯이 좀 더 부유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출산 중 사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어쨌든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이어서 소개할 책은 침 튀기는 인문학입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곽경훈 작가가 그간 응급실 풍경을 소재로 의료 현장의 현실을 그려왔던 기존의 지필 분야에서 벗어나 치밀한 주제로 역사, 의학, 신화, 전설, 민담을 약간의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엮은 인문학 책입니다. 최재청 교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침에 관한 인문학 책은 이 책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침을 통해 깨닫게 된 우리의 밀접한 간격은 인간 개개인의 연결과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게 했는데요.
침 하나로 단행본 한 권 분량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침튀기는 인문학은 더할 수 없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마셨던 음료, 맥주에 들어갔던 인간의 침에 관한 이야기부터 광견병과 항열병, 도쿄 지하철 테러에 사용되었던 살인가스, 좀비와 드라큘라, 제중걸루와 괴로왕 이야기에서 나온 침뱉기, 볼거리와 MMR 백신, 파블로프의 개의 실험, HIV 바이러스와 에이즈, 신화 속 침으로 태어난 인물, 루게릭병, 클레오파트라와 코브라침, 인플루엔자와 비말 감염,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와 물린 자국의 법적 증거 능력,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경험한 동방의 나라의 침뱉기 예절까지 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침의 위력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전염병의 공포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서로에게 침 튀기는 일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오늘날 알고 있으면 좋을 이야기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곱창 1인분도 배달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까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할 때는 통쾌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 양 언급하는 지점에서는 불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아니면 언젠가는 이 책의 기억이 사회가 좋아지는데 옳은 판단을 하는 연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엉망인 사회를 애써 외면하면서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여기는 건 결코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가 아닙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좋은 사회에서는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답니다.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해온 사회학자 오찬호가 쓴 청소년이 읽는 인권책입니다. 질문하는 사회 시리즈 9번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질문하는 사회는 사회문화, 역사, 법, 경제, 지리, 철학, 정치 등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 청소년 사회탐구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부조리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차별에 분노하지만 때로는 타인을 몹시 아프게 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무심코 차별하고 내 안의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차별하게 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무엇이 차별인지 제대로 공부해야만 가능하겠죠. 이 책은 모두가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화장실도 못 가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고를 당하고 일하다 다쳤는데 119를 부르면 큰일 나며 회사 차량으로 옮겨야 하고 간호사는 임신도 순서를 정해야 하고 집을 사는데 109년이 걸리는 불평등한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는 책인데요. 저자는 이 책의 내용을 청소년들이 체화하여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꼭 기억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8가지 다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각각의 다짐마다 약자를 놀리거나 흑인 분장을 하거나 왕따의 피해자에게 행동을 고치라고 하거나 등등 잘못된 사례들이 흥미롭게 등장하여 주제를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성인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나는 차별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2. 놀리는 건 웃기는 게 아니다. 3. 의도가 없어도 차별이 될 수 있다. 4. 때론 좋은 말도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 5. 행복은 마음 먹기에만 달려있지 않다. 6. 나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에 반대한다. 7.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8. 나랑 상관없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연년세세입니다. 황정은 작가의 신작 소설집인데요. 단편소설 4편이 묶인 연작 소설집입니다. 수록작 중 파묘와 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 문예지를 통해 발표한 소설이고 무명과 다가오는 것들은 이번 단행본을 통해 처음으로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저자의 말은 책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지면이겠죠. 책 말미에 있는 저자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는 동안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자주 만났다.
순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무명은 1946년생 순자 씨의 피란 이야기를 듣고 썼다. 순자 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순자 씨와 나는 순자 씨의 이야기가 전부 끊어져 있다는 걸 알았다. 목적어가 자주 사라졌고 시간과 공간이 뒤섞였으며 5마디 이상으로 말이 이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 순자 씨는 매번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말 몇 마디를 내게 던졌고 그런 다음엔 자주 말문이 막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무명을 쓰면서 이 소설을 순자 씨가 말하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노력에 그쳤고 그 노력의 일부를 소설에 남겨두었다. 연년세사를 쓰는 동안 내게 일어난 일들을 잊지 않겠다. 각각의 소설을 쓸 때마다 소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삶을 살다 나왔고 나는 그게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웠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족 이야기로 읽을까? 그게 궁금한 적이 있었고 실은 지금도 궁금하다.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로 읽히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이야기이기를 바란다. 작가는 내 편의 연작소설을 통해 가족, 사회, 친구, 국가 등 여러 관계 안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겪은 비극과 참사, 크고 작은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지를 인물들이 나누는 사소한 대화와 평범한 일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파주에 있는 점호 책방과 오래된 서점, 평화를 품은 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책일문 19번째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타인에 대한 연민 중 1장 오해 아닌 이해를 위하여의 앞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번엔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드리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세계화 자동화가 미국의 노동자 계급에 끼친 심각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대면하기보다 절대자인 악당에게 매달리거나 환상을 품는다. 우리가 벽을 세워 그들을 막을 수 있었다면, 혹은 그들을 굴종하는 자리에 묶어 놓을 수 있었다면, 긍지를 되찾고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 이렇게 두려움은 유용한 분석 대신 공격적인 타자와 전략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고 여성과 소수자들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좌파 내에서도 두려움은 만연하다. 선거 결과에 좌절한 많은 미국인들이 세상이 곧 종말할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 내 학생들 대다수와 많은 지인과 동료들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인종차별, 여성혐오, 동성애 혐오에 전례 없이 동조하고 있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특히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상징들이 박탈당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더 어린 학생들은 그들이 사랑하던 미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문제를 진지하게 분석하기보다 절반의 유권자들을 괴물로 모든 선한 것들의 적으로 묘사했다. 요한계시록에서처럼 선이 악과 싸워야 하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이다. 우선 숨을 가다듬고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남부에서 숱하게 폭행을 당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직장을 잃었다. 여성들은 명문 대학과 직장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으며 막아줄 법조차 없던 성희롱은 흔한 일이었다. 유대인들은 대규모 로펌의 파트너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 법적으로 범죄자였던 게이와 레즈비언들은 늘 숨어 지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공공장소 이용과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 트랜스젠더들은 규정할 용어조차 없는 범주였다. 미국은 전혀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었다. 이를 통해 나는 학생들에게 2가지 사실을 전한다. 첫째, 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미국 사회는 결코 완벽한 상태로 존재한 적이 없다. 장기간의 노력과 협력, 희망과 연대로 가능한
여전히 꿈틀거리는 열망이자 과정일 뿐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미국은 한 번도 현실에서 온전히 존재한 적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둘째, 지금 이 순간 평등을 향한 우리의 행진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대재앙을 목도한 상황은 아니다. 희망과 노력으로 위대한 선을 완수해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파에 상관없이 공포는 위험을 과장할 뿐만 아니라 그 과장이 실제 재난으로 이어지는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삐걱거리는 결혼 생활처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를 두려움과 의심과 비난이 압도해버린다.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어 경청과 노력과 협력을 가로막는다. 사람들이 타인을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할 때 이 감정은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든 사회, 경제적 지배계급이든 이들을 운 좋은 사람들로 인식해 유독한 시기심이나 보복행위로 쉽게 전가된다.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라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할 때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루스벨트의 말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그의 시대에는 나치즘과 기아 등 실제로 두려워할 대상이 많아 두려움이란 감정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악에 대한 두려움은 합리적이기에 그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 정확하고 겸손한 오바마의 발언은 분명 옳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 즉 그 흐름에 휩쓸리는 것, 회의적 사고를 거부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다.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에 대해 더 열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감정들이 어디서 왔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한 발 물러난 숙고를 통해서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